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한국사 강사 정춘희입니다. 오늘은 6강 청동기를 빛내다 해서 청동기 시대 때 좀 특별하고 굉장히 귀한 어떤 그 청동 유물들이 있었는데 그 유물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는 좀 보셔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청동기는 크게 무기류라든지 공구류 또는 의기류 이런 걸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문양은 제사를 주관할 때 사용했던 의기류에 많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해요. 의기류에 그려진 그 문양들을 보면은 뭐 해, 별, 번개 등 어떤 경외의 대상이 되는 자연의 숭배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좀 기하학적인 그런 문양이 주를 이루는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이 농경문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좀 매우 이례적인 어떤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농경문 청동기하고 그다음에 앞에 청동 거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농경문 청동기. 농사 짓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청동기예요. 이렇게 앞에 문고리처럼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앞면인데, 요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한 폭이 12.8c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 크고 그러진 않아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아랫부분은 지금 사라져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 몸체 어떤 요 윗부분에 보면은 작은 그 네모나게 생긴 구멍들이 6개가 좀 배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구멍을 가만히 보면은 구멍들이 좀 달아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끈을 매달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요 왼쪽 아래에 달린 고리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 그 방문 문고리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요것도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장식품은 아닌 듯한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그 당시에 하늘의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러한 그 제사용품으로서 만들어진 청동기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죠. 이 부분이 앞면이에요. 앞면에 가만히 보면은 오른쪽과 왼쪽 모두 이렇게 살펴보면요, 두 갈래로 갈라진 나무가 있고 그 나무 끝에 새가 앉아 있습니다. 새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새는 옛날부터 이 청동 이 기에다가 왜 이 새하고 나무 그림을 굳이 그렸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새는 예로부터 그 곡식을 물어다 줌으로써 마을의 어떤 풍요, 그 안녕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존재로 여겼었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늘의 그 신과 땅의 그 주술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좀 특별한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고 그랬는데 이 나무와 새 문양을 그려놓은 것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이 나무가 하나의 어떤 숫대 이런 것들을 상징함으로써 신성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한 것으로 저희가 이제 좀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청동농경문에 있는 어떤 그 나뭇가지의 새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좀 한 해의 풍년을 또 한 해의 그 평안함을 그 빌었던 주술적인 의미로서 여기다가 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근데 앞에는 이렇게 새하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뭐랄까요 그려 넣음으로써 하늘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매체로서 이런 그 그림을 표현했다면은 또 뒷면에는 여기 이제 새 그림입니다. 제가 조금 더 크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림을 보는 게 좀 늦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는 솥대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 아까도 얘기했었죠. 솥대가 뭐예요? 신성함을 어떤 예전에는 삼한시대 때 보면은 이 솥대가 세워진 것은 제사장이 머무는 곳이라서
그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훨씬 그 이전에 이 나무가지에 이제 새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성함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 어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 그림에 담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해봅니다. 뒷면을 보면은 뒷면은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머리 위에 뭔가 길게 이게 머리털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긴 깃털 같은 것을 꽂고 어떤 남자가 따비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땅을 가는 농기구 요걸 밭을 일구는 모습인데 요 따비로 이제 밭을 일구는 요 남자와 또 괭이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보면은 바구니가 있고 좀 더 이제 이렇게 그림이 왼쪽에는 바구니가 있고 그 이제 항아리라고 하죠. 이제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뭔가 담으려고 하는 인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만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걸 봤을 때는 이제 밭을 갈고 뭐 흙덩이를 부수고 이러면서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여기서 이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은 왼쪽에 이 어떤 사람이 이제 항아리에 뭔가를 담고 있는 거. 여기는 여인이겠죠. 그래서 가을에 수확한 곡물을 항아리에 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남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좀, 특이하게 보이는데 옷을 입은 모습 같지는 않아 보이죠. 벌거벗은 채 밭을 갈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벌거벗고 농사 짓는 이것을 나경이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우리 이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그 나경이라고 하는 풍습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문인이면서 지식인이었던 유희춘이라는 분이 쓴 문집에 보면은 그 입춘 나경에 대한 그 글이 실려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여러 곳을 다니다가 이제 함경도 지역을 갔었나 봐요. 근데 함경도나 평안도 등 그 북쪽 지역에 행해지던 나경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 입춘식에 행하여지던 걸로 벌거벗고 밭을 가는 세시 풍속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좀 금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서술한 내용이 있대요. 왜냐 봤더니 매년 입춘 아침에 토간에 모이게 하여서 관문의 길 위에서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소를 몰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하여 또 심고 거두는 행태에 따라 한 해의 농사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걸 점치고 곡식의 풍년을 기원하는 이런 그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밭을 가는 자와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옷을 벗게 하여서 차가운 기운을 몸에 이렇게 닿게 함으로써 추위에 견디는 그 씩씩함을 보고 한 해 농사가 잘 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런 것을 점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이친이 보니까 그렇게 옷 벗고 이렇게 농사가 잘 될까 안 될까 하는 이런 모습이 조금 이성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좋게 보이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적 사람들은 그 살이 어두워서 그 괴이함의 미혹됨이 오래돼가지고 이 같은 풍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이러면서 이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이친이라는 분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입춘 시기에 이제 이러한 풍습이 있다라는 것이 그 200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청동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 그 지배자들 우리가 이 청동기라는 것은 청동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도구나 뭐 이런데 이 청동 제품을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무늬를 정말 우리가 이 청동기에다가 굳이 새겨가지고 이것을 의례용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사에 사용했을까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옛날 사람들에게는 농사가 잘 되는 게 굉장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겠죠. 농사가 풍요롭게 잘 되어서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면은 그만큼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어쨌든 인정을 받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지배자는 어쨌든 백성들의 그 풍요로움, 그런 마음을,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농경 문의를 새긴 청동기를 만들어가지고 한 해에 어떤 그 풍요를 비는 그런 제사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농경문 청동 작은 거지만은 그 당시 청동기 시대 때의 어떤 그 청동기를 제작하는 수준이라든지 또 그 당시의 사회 성격, 농사를 짓는 사회였구나 이런 거, 그리고 농경의 발달, 또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풍요를 기원하는 그 의례, 행위 등을 우리가 이 작지만은 요 농경문 청동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당시를 대표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아주 귀중한 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어르신들,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혹시 이름 아실까요? 네. 청동 거울 단유 세문경이라는 것입니다. 청동 거울, 단유 세문경. 들어보셨겠지만은 우리가 고리가 많다 또는 여러 개다. 끈을 묶을 수 있는 고리가 여러 개다라는 뜻에서 단유를 붙이고요. 세문경에서 그 세밀한 그 아주 정교한 문양이 그려져 있는 거울이다라는 뜻에서 단유 세문경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곳은 국보 141호로 지정되어 있는 청동 거울이에요. 1960년대 논산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차물을 파다가 둥글 납작한 새덩어리를 발견하면서 그 2500년 동안 땅 속에 이렇게 잠들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이 신비로운 거울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거울을 통해서 기원전 4세기 정도에 한반도에 우리 땅에 동아시아 최고의 기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뭐랄까요, 기술도 그렇지만은 또 이 안에 이 그림들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최고의 예술성, 이 청동용에 담겨있는 예술성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게 발견되고 났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사람이 빚은 솜씨가 아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화려하게 이렇게 다양한 문양으로 이렇게 꽉 차여 있는 이 유물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 쓰여 있는지는 그 당시 이게 발견됐을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1971년, 그러니까 요 유물이 발견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전라남도 화순 대곡리라고 이제 그 고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 고인들 아래에서 많은 청동 유물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예술성이 아주 뛰어났던 이 청동 유물, 이 청동 거울에 대해서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발견되어 있는 이러한 문양의 거울들보다는 너무나 이 뒤에 그려져 있는 문양들이 눈을 의심할이 많지. 너무나 세밀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여진 걸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렸나라고 이제 학자들도 의문을 품었었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같은 이런 형태의 그런 거울들을 보면서 이게 특별한 의미로서 그 2500년 전에 사용되었던 청동 거울이었구나라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청동 거울 하면은 앞면은 어때요? 햇빛을 비추는 매끄러운 이렇게 반사면, 이게 거울면이 되겠죠? 그리고 뒷문은 이렇게 다양한 문양을 새겨서 장식했던 그림면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청동기 초기라든지 철기 시대 때
주로 이제 그 주술적인 어떤 그 행사를 할 때 사용했던 거울입니다. 주로 이 청동 거울은 한반도나 또는 중국, 일본 등에서 출토되고 지배자의 상징으로 둥글잖아요. 이 형태가 태양을 비추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메고 있는 메다고 할까 이 청동 거울을 걸고 있는 그 지배자는 신의 자손이다. 신의 자손의 어떤 그 상징으로서 이 청동 거울이 그 당시 이제 권력자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2500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발견된 그 단유 세문경 중에는 가장 큰 청동 거울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또 이 거울이 다른 거울에 비해서 조금 이제 뭐랄까요, 백색 이런 색을 좀 많이 띠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주로 이 거울이 어떤 성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라고 이제 분석을 해봤겠죠. 그랬더니 기원전 12세기 중국 문헌 그 주례 고공기에 실린 거울을 만드는 황금 비율하고 거의 일치하는 비율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거의 일치하는 비율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거울의 그 반사면이 오늘날 사용하는 거울하고 견줄 만큼 아주 선명도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청동 거울은 둘레가, 그러니까 지름이 한 21.2cm인 원형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가만히 이렇게 어르신 한번 그림 보세요. 어때요? 엄청 세밀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지, 정말로 이 돋보기라든지 현미경을 가지고 확인할 정도로 아주 선이 촘촘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 선이 촘촘하면 우리 이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그런 선으로 이루어졌는데, 간격은 한 0.3mm 이 간격으로 일정하게 그려져 있고, 1cm 이 작은 원 안에 24개의 그 동심원들이 그려져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간격이 그냥 흐트러진 게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고, 여기 직선들도. 그래서 이 선을 다 세워본 사람들도 대단하지만은 어쨌든 13,000개의 세밀하고도 정교한 선이 이 청동 거울 안에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대체 그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고 이 제작 비밀을 풀기 위해서 많은 여러 이제 연구진들이 이걸 재현하는데 이제 뛰어들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제 한번 이걸 그대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 그런데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서 거푸집이라든지 또는 그 뭐랄까요, 문양 이런 것들이 뭉개지거나 뭐 깨지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건 정말 재현이 불가능하다. 재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뭐랄까 현재의 기술로도 그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원본의 어떤 정교함을 흉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거는 사람 손으로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컴퓨터나 기계를 통해서도 이거는 재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이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그 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역사 속에 이제 어떤 다른 그 문화재를 복원하는 장인이었던 이완규라는 분이 계세요. 조금 더 세밀하게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규칙적인 간격을 이루고 또 똑같은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정교함도 그렇지만 예술적인 면에서도 지금 저희가 봐도 놀라울 만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사람 손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학자들이 정말 이거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신의 손으로 이건 빚을 만한 그러한 문양들이다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양기라는 장인이 이제 이분이신데 이분이 결국은 그 제작의 어떤 오랜 그 노력 끝에 비밀을 풀게 되죠. 그러니까 재현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 청동고를 만드는 재현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고조선 청동 유물의 어떤 청동 유물 중에서도 굉장히 예술의 정수로 꼽히는
꼽히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청동 거울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기술인 거고 또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청동 거울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게 우리가 가질 만한 자랑스러운 청동기 시대 때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청동기 배울 때 휙 지나갈 수도 있는데 농경문 청동기하고 또 이 청동 거울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 땅에 살고 있었던 청동기 시대 때 어느 나라죠? 고조선인들의 그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한번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두 가지 유물을 담아봤습니다. 네, 어르신들 오늘 들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